그만! 제발 그만 때리시오! 한 여인이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거지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려는 여인에게 거지 왕초는 코웃음을 치며 조롱했지요. 이 거지 새끼 살리고 싶으면 백냥 내고 데려가시든가.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을 더듬더니 자신의 전 재산인 백냥을 꺼내어 바닥에 턱 내던졌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생판 모르는 거지 아이를 큰 돈을 주고 샀을까요? 밥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볕이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까치발을 들고 구경할 정도로 대단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마 행렬에 잔치 음식 냄새가 고을 담장을 훌쩍 넘었지요.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이었던 서희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인 최씨 가문의 외아들 윤겸과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기와집 대문을 넘어서던 날 서희의 마음은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곳간마다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고 하인들도 많은 으리으리한 집이었습니다. 행여나 시집살이가 고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서희의 손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씨였습니다. 아가, 우리 집에 온 것을 참으로 환영한다. 친정 부모님과 떨어져서 얼마나 서운하겠누. 이제부터는 내가 내 어미이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지내거라. 최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억척스럽게 재산을 불려온 여장부였습니다. 밖에서는 바늘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올 독한 부자라 소문났지만 새로 들어온 며느리 앞에서는 그저 인자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철마다 지어 입히고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의 밥상에 고기 반찬이 떨어지지 않게 챙겼습니다. 남편 윤겸은 몸이 다소 약해 기침을 자주 했지만 심성이 곱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다정한 사내였습니다. 서희는 매일 밤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따뜻한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만하면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그렇게 꿈결 같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봄꽃이 지고 겨울눈이 녹기를 반복했지만 야속하게도 서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최 씨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몸이 찬가 싶어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아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원래 귀한 자식일수록 늦게 찾아오는 법이란다. 약 거르지 말고 잘 다려 먹거라. 서희는 코를 찌르는 쓴 약을 매일같이 삼키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용하다는 절에 가서 백일기도도 올리고 한밤중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접어드는 봄이 와도 서희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따금 친척들이 찾아와 잔치를 벌일 때면 어김없이 뼈있는 농담들이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형수님. 며느리 들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이 우는 소리 하나 안 들립니까? 이러다 조카님 대가 끊어지면 우리 집안 재산은 누가 모신답니까? 그럴 때마다 최 씨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자리 잡자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눈빛은 어느새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부터 최 씨의 입에서는 날선 잔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다. 남들은 숭풍숭풍 잘도 낳는 자식을
어찌 너는 소식 한 번 없단 말이냐. 내가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서희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우는 소리 듣기 싫다. 돈 주고 사온 노비도 너보다는 밥값을 하겠다. 나가서 부뚜막이나 박박 닦거라. 해가 갈수록 상황은 끔찍하게 변해갔습니다. 4년, 5년이 지나자 서희는 더 이상 양반집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하인들을 하나둘 내보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던 집안일을 서희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수십 포기의 배추를 홀로 씻어 절였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가에서 맨손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옷을 빨면서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던 서희가 그만 시어머니의 밥상을 들고 가다 녹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이 미련한 것, 이제는 어미 밥상까지 엎어치는구나. 자식 하나 못 낳아 집안의 길을 꺾어 놓더니 기어이 내 명을 재촉할 작정이냐. 최 씨는 마당에 놓인 빗자루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희는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대인 줄도 모르고 엎드려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눈물이 흘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희를 지켜줘야 할 남편은 아내를 가여워하면서도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는 거대한 기와집. 서희에게 이곳은 화려한 감옥이자 끝이 보이지 않는 숨 막히는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눈칫밥을 먹으며 버틴 지 어느덧 7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해 기침을 달고 살던 남편 윤겸이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인 줄만 알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기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서희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귀하다는 산삼부터 좋다는 약재는 모조리 구해서 밤새워 정성껏 다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조금만 기운을 내세요. 이 약을 드시면 풀을 털고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서희의 애원에도 남편 윤겸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못난 몸뚱이 때문에 부인이 평생 고생만 하는구려. 그 힘없는 목소리에 서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역시 미친 듯이 전국 방방곡곡의 용한 의원들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내 아들만 살려달라며 마당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매서운 눈보라가 기와집 지붕을 거칠게 때리던 한겨울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콜록콜록 숨 넘어갈 듯한 기침 소리가 안방을 채우더니 이내 하얀 요 위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 윤겸이 각혈을 한 것입니다. 의원, 당장 의원을 모셔와라. 우리 아들이 피를 토한다. 최 씨가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지만 폭설이 쏟아지는 한밤중에 당장 달려올 의원은 없었습니다. 서희는 피투성이기가 된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지만 윤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서희의 얼굴을 애처롭게 바라보더니 끝내 스르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눈을 떠보세요, 서방님.
서희의 찢어지는 비명이 눈보라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 최 씨는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불과 7년 만에 서희는 꽃다운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었습니다. 조상을 치르는 내내 최 씨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과부로 살며 억척스럽게 모은 재산, 그 모든 것이 오직 아들 하나 잘 살게 해주려는 핏빛 같은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을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아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안에 무거운 정막이 드리워지고 최 씨의 깊은 슬픔은 서희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에 누워있던 최 씨가 갑자기 미친 듯이 뛰쳐나와 마당에서 소복을 입고 울고 있던 서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독한 년, 내년이 기어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못 낳으면서 서방 목숨까지 빼앗아 가다니. 내년이 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희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흙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잃은 과부 서희의 삶은 그날 이후 양반과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가장 천한 노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고개를 들고 다니느냐. 내 서방을 잡아먹은 죄인 주제에 숨 쉬고 사는 것조차 송구스러운 줄 알아야지. 가녀린 서희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맷돌을 돌리고 장작을 패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냇가에서 홀로 비벼 빨았습니다. 손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올랐고 고름이 터져 나와 피딱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으로 도망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정 부모님은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밤마다 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해가 바뀌고 찬 바람이 살을 내는 또 다른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최 씨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극도의 신경쇠약에 걸린 최 씨에게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서희는 꼴도 보기 싫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서희는 언 손을 호호 불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최 씨가 부엌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내년 꼴을 보니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 남편 잡아먹은 귀신이 우리 집에 붙어 있으니 흉흉한 일만 생기는 것 아니냐.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매정하게 서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시끄럽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정 내 집에 있고 싶거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란 말이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이 집에 다시는 발도 들일 생각도 하지 말거라. 시어머니 최 씨에게 등 떠밀려 쫓겨난 서희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장터로 내몰렸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흙바닥을 딛는 맨발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발가락의 감각조차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뼈를 애는 추위보다 갈 곳도 몸을 뉘일 곳도 없어진 참담한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워 창백한 뺨 위로는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지는 냄새와 기름진 고기국밥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가득했지만 주머니에 엽전 한 입조차 없는 서희에게는 철저하게 차단된 다른 세상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범벅이 된 서희의 남루한 행색을 보며 마치 역병 환자를 마주친 듯 혀를 차며 멀찍이 피해갔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집 귀신이 되겠다며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건만 결국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헌신짝처럼 버려진 자신의 가혹한 운명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장터 후미진 골목 어귀에 쓰러지듯 쪼그려 앉아있던 서희의 귓가에 갑자기 둔탁하고 소름 끼치는 몽둥이질 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뒷골목 구석에서 산적같이 덩치가 큰 거지왕초가 어린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짐승을 잡듯 거칠게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깡마른 사내 아이였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굵은 몽둥이가 아이의 앙상한 등을 자비 없이 내리칠 때마다 퍽퍽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고 차가운 흙바닥에는 검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장터의 구경꾼들은 행여나 험악한 거짓패에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요.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거지 아이에게 이 세상의 인심은 지독할 만큼 잔인하고 무심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그냥 주웠을 뿐입니다. 아이는 입가에 피를 토하듯 소리치면서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굴복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거지왕초는 그 뻣뻣하고 당돌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더욱 악랄하게 아이의 몸을 짓밟았습니다. 끔찍한 폭력이 난무하는 순간 서희는 숨을 죽인 채 아이의 두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토록 무자비한 매를 맞고 살점이 터져 나가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도끼마저 시퍼렇게 서려 있는 매서운 눈동자였습니다. 서희는 피투성이가 된 아이의 처참한 모습에서 시어머니에게 억울하게 짓밟히고 길거리로 내쫓긴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거울처럼 마주 보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 빌기만 했던 나약한 자신과 달리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억울함을 토해내는 아이의 결연한 모습이 굳어있던 서희의 심장을 거세게 두드려 깨웠습니다. 그 순간 서희는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몽둥이가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며 아이의 머리로 떨어지려던 찰나 서희가 거지왕초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피 흘리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꽁꽁 숨긴 채 뿜어내는 서희의 결연한 기세에 멈칫한 거지왕초는 이내 비릿한 썩소를 지으며 험악하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정 그렇게 이 도둑놈 새끼가 불쌍해 죽겠으면 댁이 당장 100냥을 내고 데려가시든가. 평범한 백성들에게 100냥이라는 돈은 몇 년을 안 먹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해야만 겨우 만져볼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거지왕초는 서희의 다해진 옷차림을 훑어보고는 절대 돈을 낼 수 없을 거라 확신하며 조롱하듯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핏물이 맺힌 눈으로 서희의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움켜쥔 아이조차 공포와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희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는 얼어붙어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속적 쌈 안쪽 아주 깊숙한 곳을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뻣뻣한 천으로 수십 번 겹겹이 동여맨 아주 작은 주머니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서희가 가난한 친정을 떠나 시집 오던 날 어머니가 만약을 대비해
몰래 품에 쥐어주었던 눈물 젖은 비상금이었습니다. 서희는 아무리 며칠을 굶주리고 시어머니에게 모진매를 맞아 피멍이 들어도 이 돈만큼은 자신의 목숨 줄이라 여기며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아침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때조차 차마 꺼내었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지독한 슬픔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서희는 단숨에 주머니를 뜯어내어 꼬깃꼬깃 접어둔 어음과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여기 백냥이요. 이제부터 이 아이의 목숨은 내 것이니 당장 아이에게서 그 더러운 손을 떼시오. 바닥에 흩어진 진짜 돈꾸러미를 확인한 거지왕초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헐벗은 여자가 큰 돈을 내놓자 미친 듯이 껄껄 웃고는 돈을 챙겨 인파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서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아이의 피 묻은 얼굴을 자신의 소매로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백냥. 땡전 한 푼 없이 시댁에서 쫓겨나 나락으로 떨어졌던 서희가 평생을 품어온 자신의 목숨줄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이름 모를 거지아이의 운명을 통째로 사버린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붉게 물들며 미연니연 넘어갈 즈음 최 씨의 거대한 기와집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침나절에 쫓겨났던 며느리가 제 발로 돌아온 것도 기가 막힌데 시커먼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낯선 거지아이의 손을 꽉 잡고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쳐나온 시어머니 최 씨는 핏발선 눈으로 굵고 단단한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더러운 거지 새끼를 달고 들어와 내 집을 시궁창으로 만들 작정이냐. 최 씨의 날카로운 호통이 기와지붕을 무너뜨릴 듯 흔들었습니다. 마당쇠와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차가운 마당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이를 자신의 품속으로 둥글고 단단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그림자만 보아도 바들바들 떨기만 하던 나약하고 가엾은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번뜩이는 눈빛과 굽히지 않는 기세에 압도당한 최 씨는 기가 막혀 숨을 헐떡였습니다. 며느리가 큰 돈을 숨기고 있었다는 괘씸함과 거지아이를 들였다는 혐오감이 치밀었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희의 섬뜩한 결기 앞에서는 차마 더 이상 몽둥이를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내 곳간에서는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내어줄 수 없으니 내년이 굶어 죽든 뼈가 부서지든 알아서 먹여 살리란 말이다. 최 씨는 흙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매몰차게 몸을 돌렸습니다. 안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희는 꽉 안고 있던 아이의 어깨를 쓸어내리며 뜨거운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희는 서둘러 얼어붙어 냉기가 도는 허름한 헛간으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부뚜막에 간신히 남은 불씨를 살려 정성껏 따뜻한 물을 데운 뒤 아이의 상처나고 골문 몸을 조심스럽게 씻겼습니다. 두꺼운 떼국물을 닦아내고 검붉은 핏자국을 온기로 씻어내자 제법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내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장터에서 똥개라 불리며 짐승처럼 살았다는 아이의 담담한 고백에 서희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처참하게 미어졌습니다. 서희는 거칠고 얼어붙은 아이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빈틈없이 꼭 감싸 쥐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선재다. 착할선의 제주제. 비록 험난한 세상에 태어났으나 착한 심성과 뛰어난 재주로 세상에 올곧게 서라는 뜻이다. 아이는 생전 처음 가져보는 번듯하고 따뜻한 자신의 이름표에
죽어있던 어두운 눈동자가 희망의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서희는 며칠 동안 자신이 먹지 않고 꽁꽁 숨겨 아껴두었던 차갑게 언 밥덩어리를 꺼내어 반으로 나눈 뒤 선재의 마른 입에 정성스레 넣어주었습니다. 그토록 모진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말라가던 서희의 메마른 삶에 백냥으로 맺어진 새로운 희망의 싹이 아주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불호령이 떨어진 다음 날부터 어린 선재의 삶은 그야말로 뼈가 부서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을 무섭도록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선재의 입에 들어가는 쌀 한 톨, 물 한 모금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며 집안의 마당쇠들이 해야 할 가장 험하고 고된 일들을 모두 선재의 작은 어깨에 떠넘겼습니다. 아직 10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사람 키보다 큰 빗자루를 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마당을 쓸어야 했고 제 몸집만 한 지게를 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겨울바람에 쩍쩍 갈라진 아이의 작은 손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와 거친 나무 토막에 묻어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단 한 번도 힘들다며 눈물을 보이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짐승처럼 짓밟히며 매를 맞던 시절에 비하면 적어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있는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요. 비록 거적대기를 걸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신세였지만 선재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올곧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지독한 감시 속에서 서희와 선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처절하게 버텼습니다. 낮에는 각자 찢어질 듯한 몸을 이끌고 노비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일했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나서야 찬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허름한 헛간에서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하루 종일 굶주린 선재를 위해 자신의 몫으로 나온 형편없는 언밥과 시래기 조각을 소중하게 품에 숨겨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밥덩어리를 자신의 체온으로 조금이나마 녹인 뒤 절반을 뚝 떼어 선재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선재는 그 작은 밥알들을 씹으며 목이 메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전 재산 100냥을 내어주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 줄인 밥까지 나누어주는 서희의 깊은 은혜를 어린 가슴 깊은 곳에 뼈저리게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도 끈끈하고 애틋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겨울이 지나고 헛간 앞마당에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희는 달빛만 겨우 스며드는 어두운 헛간에서 낡은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죽은 남편 윤겸이 생전에 가장 아끼며 매일같이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서희는 그를 모르는 선재에게 양반가의 학문과 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붓과 먹을 살도는커녕 종이 한 장 구할 길이 없었지만 서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희는 헛간 앞 평평한 흙바닥을 깨끗하게 쓸어내고 뾰족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흙바닥을 종이 삼고 나뭇가지를 붙삼아 정성스럽게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글자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뜻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까지 서희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쥐어짜 내어 선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서희의 목소리 하나 흙바닥에
그려진 선 하나조차 놓치지 않으려 두 눈을 반짝이며 무섭도록 몰입했습니다. 하루하루 가르칠수록 서희는 선재의 놀라운 재능을 확인하고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재는 단 한 번 들은 글자의 소리와 모양, 그리고 뜻을 마치 머릿속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며칠 만에 천자문을 모두 깨우친 것은 물론이고 서희가 읽어주는 어려운 사서삼경의 구절들조차 단숨에 외워버렸습니다. 그저 글자를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이 담고 있는 이치와 세상의 흐름을 짚어내는 통찰력은 어지간한 양반집 선비들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선재의 머릿속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가물은 땅이 단비를 흠뻑 빨아들이듯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흙 속의 진주가 따로 없었습니다. 서희는 선재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이 아이를 얼마나 훌륭한 인재로 키워냈을까 하는 짙은 아쉬움과 이 아이를 통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벅찬 환희가 교차했습니다. 선재의 뛰어난 총명함은 꽁꽁 숨겨두려 해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마당을 쓸면서도 땅바닥에 글씨를 쓰며 복습을 했고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면서도 입으로는 끊임없이 학문의 구절들을 읊조렸습니다. 그 꼿꼿하고 의젓한 자태는 낡은 누더기를 입고 있을 뿐 영락없는 큰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우연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 씨조차 자신이 거지 새끼라며 괄시했던 아이의 남다른 비범함에 내심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선재가 혹여나 딴 마음을 품고 집안 재산을 훔쳐 달아나지는 않을까 더욱 매섭게 감시의 눈초리를 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선재는 달빛 아래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서희의 희생으로 얻은 두 번째 생명이었습니다. 선재는 낮에는 집안의 가장 천한 노비로 묵묵히 땀을 흘렸고 밤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학구열을 불태우는 작은 거인으로 무섭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짧고 아슬아슬했습니다. 선재가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해 가던 어느 날, 최 씨 집안에 무서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남편 윤겸의 숙부 최 씨에게는 시동생이 되는 김진사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는 외모에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동네 사람들에게 인자한 양반 행세를 했지만 그 속은 시궁창보다 더럽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조카 윤겸이 죽고 홀로 남은 최 씨와 며느리 서희를 오랫동안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과부 두 여인만 덩그러니 남은 이 거대한 기와집과 넓은 논밭을 통째로 집어삼킬 완벽한 기회만을 침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조카의 죽음을 슬퍼하며 제사 때마다 찾아와 눈물을 훔쳤지만 뒤에서는 조선 천지에서 가장 악랄한 사기극을 치밀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겼으니 당연히 모든 재산은 숙부인 자신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는 더러운 욕망이 그의 눈을 완벽하게 멀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겉으로는 조카를 잃은 슬픔을 위로한답시고 수시로 최 씨의 거대한 기와집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형수님, 상심이 크시지요. 다정한 숙부 행세를 했지만 그의 뱀 같은 눈동자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훑으며
어떻게 이 재산을 삼킬지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사람들이 모두 뒷마당에 모여 장독대를 치우느라 정신이 없던 틈을 타 김진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은 조카 윤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뒤져 조카가 생전에 직접 썼던 서책과 서찰 뭉치를 훔쳐냈습니다. 윤겸의 필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훔친 서책들을 서둘러 넓은 도포 자락 깊숙이 숨기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장작을 패고 있던 어린 선재의 눈에 그 수상한 뒷모습이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남의 방에서 몰래 나오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김진사의 행동,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불룩해진 도포 자락. 선재는 비록 말단 일꾼 처지라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김진사의 시커먼 속내를 본능적으로 꿰뚫어보며 무서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와집을 빠져나온 김진사의 발걸음이 다급하게 향한 곳은 인적이 뚝 끊긴 장터 뒷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의 글씨를 귀신처럼 똑같이 흉내내기로 악명이 난 자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훔쳐온 조카의 서책들과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 글씨를 똑같이 베껴 쓰거라. 조카가 나에게 큰 돈을 빌렸으며 갚지 못할 시 기와집과 모든 땅을 숙부인 나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며칠 밤낮을 조카의 글씨를 연구한 필사가는 종이 위에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가짜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그 위에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꾹 눌러 찍어 죽은 조카의 지장으로 감쪽같이 둔갑시켰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힘없는 두 과부의 숨통을 끊어놓을 악마의 올가미가 완벽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볕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서희는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콩을 고르고 시어머니 최 씨는 안방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모처럼 집안의 깃든 짧고 평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터가 울릴 만큼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쾅, 미처 대문을 열어줄 틈조차 없었습니다. 우지끈하고 낡은 빗장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얼굴을 한 덩치 큰 장정 10여 명이 마당으로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손에 굵은 몽둥이를 쥔 무서운 사내들이었습니다. 콩을 고르던 서희는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고 방에 있던 최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버선발로 마루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온 그 사내들 한가운데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띤 채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선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숙부 김진사였습니다. 서방님,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백주대 낮에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다니요. 최 씨의 호통에도 김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남의 집이라니요, 형수님. 이제 이 집과 이 집에 달린 모든 노비, 그리고 땅 문서까지 전부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짐을 챙겨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최 씨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뒤따라온 서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지켜온 재산이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난다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우리 집안 재산이 왜 서방님 것이 된단 말입니까? 최 씨가 피를 토하듯 절규하자 김진사는
품속에서 고이 접은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허공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형수님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쌍한 우리 조카 윤겸이가 생전에 제게 아주 큰 돈을 빌려갔습니다. 갚을 길이 막막해지자 조카가 직접 이 기와집과 모든 논밭을 담보로 넘기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제게 지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기한이 한참 지났으니 합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제 것입니다. 김진사가 펼쳐 보인 문서에는 놀랍게도 죽은 남편 윤겸의 친필과 똑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선명한 붉은색 지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서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 윤겸은 평생 책만 읽던 선비였고 누구에게 돈을 빌릴 만큼 씀씀이가 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집과 땅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글씨체는 소름 끼치도록 윤겸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분명히 거짓 문서를 꾸민 것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윤겸이는 절대 그런 문서를 쓸 아이가 아닙니다. 최 씨가 이성을 잃고 김진사에게 달려들었지만 옆에 서 있던 장정 하나가 최 씨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 좋게 말할 때 짐을 싸서 나가십시오. 관아에 가서 사또 나으리께 보여드려도 이 문서는 완벽한 진짜입니다. 김진사의 턱짓 한 번에 험악한 장정들이 집안 곳곳을 부수고 살림살이를 마당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가 와장창 깨지고 귀한 비단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끌어안고 땅을 치며 오열했고 서희 역시 쓰러진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살게 하려 억척스럽게 살아온 최 씨의 삶이, 그리고 백냥으로 겨우 희망을 품었던 서희의 삶이 모조리 짓밟히고 찢겨나가는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찍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고만 있던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헛간 문턱에 서서 이 모든 참상을 무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던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재였습니다. 거지아이로 들어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선재의 두 주먹이 핏줄이 터질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희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짓밟히는 모습을 본 선재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고 날카롭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두려움 없이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정들의 거친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고 시퍼런 기세로 김진사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흐르는 아수라장 속에서 벼락 같은 선재의 낭낭한 목소리가 기와집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 문서 제게 잠시 보여주시지요.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너무나도 침착하고 서늘한 목소리에 김진사는 흠칫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장정들조차 기세에 눌려 행동을 멈췄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새끼가 감히 어른들 일에 끼어드느냐. 당장 몽둥이로 쳐서 내쫓아라. 김진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선재는 장정들이 다가오기 전에 번개처럼 김진사의 손에서 문서를 확 낚아챘습니다. 선재의 시선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밤마다 서희 어머니 곁에서 윤겸의 서책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여다보며 글씨의 모양과 결을 통째로 외워버렸던 선재였습니다. 선재의 번뜩이는 눈동자가 문서의 아주 작은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완벽하게 꾸며낸 가짜입니다. 선제의 단호한 선언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도 서희도 숨을 죽인 채 선제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며 펄쩍 뛰었습니다. 내 이놈, 관아의 사또 나으리도 진짜라 믿을 서류를 두고 내까지 거지 새끼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것이냐. 하지만 선제는 문서를 높이 치켜들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목조목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글씨체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필적을 정교하게 베꼈으나 붓을 쥐는 힘이 다릅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소 병환이 깊어 기력이 쇠하셨기에 글씨의 끝이 항상 미세하게 떨리며 흐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의 글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잔뜩 들어가 아주 굵고 선명합니다. 병자가 쓴 글씨가 절대 아닙니다. 김진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이 문서에 쓰인 종이입니다. 나으리께서는 이 문서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이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몇 년은 묵은 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최근 한양 장터에서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한 두꺼운 장지입니다. 냄새를 맡아보시지요. 아직도 먹물과 종이를 간 만들어낸 당나무의 신선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버님께서 미래의 종이를 구해서 글을 쓰셨단 말씀이십니까? 선제의 완벽하고도 예리한 논리의 장정들조차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고 하얗게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밀하게 꾸며낸 사기극이 어린아이의 번뜩이는 천재성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희가 벌떡 일어나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을 대동하고 사또가 직접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사또는 선제가 조목조목 짚어낸 증거와 김진사의 서책들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김진사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던 김진사의 검은 욕망은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토록 간악한 마음으로 혈육의 재산을 가로채고 힘없는 과부들을 길거리로 내몰려 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엄벌에 처하라. 사또의 불호령과 함께 김진사와 장정들은 줄줄이 오라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빼앗길 뻔했던 기와집과 논밭의 문서는 온전하게 며느리 서희의 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둡고 무서웠던 폭풍우가 완전히 걷히고 눈부시게 통쾌한 진실의 빛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마당에 정적이 찾아오자 시어머니 최 씨는 선제의 작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짐승 취급하며 구박했던 거지아이가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에서 가문을 통째로 살려낸 거대한 은인이 된 것입니다. 최 씨는 선제의 거칠고 피투성이로 변한 손을 꽉 부여잡고 가슴을 쳐가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어 하늘이 내려주신 귀한 자식을 몰라보았구나. 이 늙은이가 지은 죄를 도대체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나를 용서해라. 제발 이 모진 할미를 용서해다오. 최 씨는 서희를 향해서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 착한 며느리를 지옥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서희는 말없이 시어머니와 선재를 차례로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비로소 가짜 핏줄과 탐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묶인 하나의 굳건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눈부신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재는 더 이상 헛간에 머무는 노비가 아니라 이 집안의 기둥이자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최 씨와 서희의 정성 어린 뒷바라지 속에서 선재는 밤낮 없이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장터 바닥을 뒹굴며 매를 맞던 이름 없는 거지 아이는 당당히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임금님이 하사하신 붉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기와집 마당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와 거지아이가 운명을 바꾼 기적 같은 청년의 행차에 감격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재는 마중 나온 최 씨와 서희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핏줄과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배움을 얻느냐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법입니다. 백냥으로 사온 거지아이가 무너져가는 집안을 살려내고 훌륭한 몽민관이 되어 백성들을 보살폈다는 이 기막힌 사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훈훈한 야담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도록 평안하시길 바랍니다.